두 번째 교육인 하자 분쟁 예방 교육은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챕터인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재정 업무 실무에 관하여 국토안전관리원 전웅산 차장님께서 강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의 전우상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그리고 재정 업무 실무에 관한 교육인데요. 아무쪼록 오늘 교육을 통해서 많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현장 조사를 갔다가 이렇게 이런 상황을 직접 목격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방치하는 거는 이 건물을 시공한 사람한테도 좀 대처 방안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자 여부 판정을 떠나서 2차 피해로 인한 부분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하자 여부든 분쟁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이 자료를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 본격적인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오늘 그 순서는 첫 번째로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분쟁 재정의 제도 업무 처리 상세를 안내드리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 해설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주로 하자 판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수록할 수는 없어서 그 3번, 4번 하자 심사 사례, 분쟁 조정 사례 하면서 추가로 하자 판정 기준 보완 설명을 드리고요. 5번째 안내사항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분쟁 재정 업무 처리 상세에 대해서 알아보면 좌측에는 이제 하자 심사 업무 처리 절차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꾸며 보았고요. 우측에 이제 하자 심사 내용을 보시면 하자의 존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하자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에 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 대상은 이제 사업 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하자 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 사업 주체의 책임 범위를 초과해서 이제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주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하자 판정 효력은 사업 주체는 이제 하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하자 보수 의무가 생기는데요. 보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를 완료한 이후에는 그 완료에 대해서 하자 관리 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직접 등록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고 직접 등록이 힘드시다 하면은 관련 서류를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수 전, 보수 후 사진,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보수를 했다. 그래서 그 수분양자가 이제 그 보수 확인 날인해준 그런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위원회에서 대신 등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조정 회부 내용이 있는데요. 하자의 정도에 비해서 보수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사건으로 분쟁 조정 회부가 적합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하자 심사로 접수가 되었지만 분쟁 조정 사건으로 회부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사례 부분에서 나올 텐데 거기에서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건축물은 당연히 이제 공동주택이고요.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단독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주상 복합 건축물은 주택과 공용 부분의 하나고요. 분양 목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은 2017년 10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 받은 것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기준을 보시면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하자 심사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업무 처리 절차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사건 접수자는 수분양자가 주로 해당이 되긴 하는데, 간혹가다 이제 사업 주체도 사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자에 대해서 이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제 수분양자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하자 여부 판정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아니라는 판정 취지로 판정을 받으시면 그 보수 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사업 주체도 신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에서 이제 형식적인 요건이 이제 갖춰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반려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피신청인에게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주로 이제 사업 주체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그 답변서 받으신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답변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 간혹가다 이제 지방 사무소 본사하고 지방 사무소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달이 안 됐거나 착오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기한 내에 제출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전달을 못 받은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 기한이 촉박하다 하시면 그 사전에 이 관련 자료 검토로 인해서 이제 기한이 촉박하니 언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 그런 간단한 문서라도 제출을 해놓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는 한 사건에 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단체 사건인 경우에는 뭐 10건, 100건이면 그 비용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꼭 지켜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서 작성하실 때는 이 답변서 내용을 보고 이제 위원회에서는 이제 조사 방향을 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서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담보 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아니면은 기존에 하자 보수를 한 건지, 아니면 요 내용으로 관해서 이제 소송이 들어간 단지인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그 업무 처리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이걸 그 관련 내용을 다 한참 조사를 하고 2달, 석 달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소송 들어간 단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소송 들어간 단지는 그 판정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답변서에 사전에 잘 작성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의견 수렴은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하자 진단기관 등에게 의견 수렴을 받을 수 있고요. 4번에 보시면 이제 사실조사, 이제 실제 그 신청한 내용에 대한 하자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고요. 당사자 의견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하자 감정도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전문 기관의 이제 감정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비용은 이제 양 당사자가 부담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느 한 일방이 부담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6번에 이제 하자 판정 의결이 되면 7번에 이제 하자 여부 판정서가 교부가 되고요. 하자라고 나온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사업 주체는 최장 60일 이내에 하자 보수를 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행 결과를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이 하자라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제 보수 방법, 보수 범위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심사에서 끝나지 않고 그 보수 방법, 보수 범위 가지고 이제 싸움으로 인해서 이제 보수해야 하는데 협조를 안 해주는 세대가 있거든요. 수분양자가. 그런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갖고 분쟁 조정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 판정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하자보수 불이행 시에는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과태료 부과 대상은 그 사업 주체에 이제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사건 번호당 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이면 뭐 크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다. 차라리 보수보다 보수 과태료 내고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동주택은 그 하자가 이제 그 세대별로 이렇게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10세대, 100세대 이렇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이제 분쟁 조정 그 업무 처리 절차하고 분쟁 조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분쟁 조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공동주택의 이제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그 당사자 간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관계 법규 및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양 당사자 하자에 관해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준다고, 조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신청인 피신청인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100% 반영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서로 양보해서 그 자기가 그 하자로 인해서 고통받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을 보시면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 등에 대한 사업 주체, 그리고 하자 보수 보증금의 보증서 발급 기관,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 이렇게 주로 해당이 되고요. 그 수분양자 개인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 효력을 보시면 조정이 이제 성립된 경우, 양 당사자가 그 조정안을 받아들여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고요. 불이행 시에는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행 후에는 하자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 불성립 시에는 소송 제기 가능하고요. 사업 주체가 하자 보수 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하자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냈는데 사업 주체가 거부하면 하자 심사로 다시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해서 하자 여부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신청인이 그 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하자 심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 건축물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으로 똑같고요. 신청 기준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래 줄 보시면 보증 회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 보증금 청구권은 보증서별로 이제 각 사건을 신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 하자 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건 이렇게 제한을 하거든요. 근데 조정 같은 경우에는 세부 사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는 뭐 200건, 300건짜리 이렇게 단일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이제 그 보증 사건 같은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사건도 이제 그렇게 처리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연차별로 2년, 3년, 5년, 10년 차 연차별로 요거는 분리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 절차 이제 그림을 보시면 1번 사건 접수는 똑같고요. 2번 피신청인 답변 요청, 앞에서 이제 답변서 꼭 제출하시고 과태료 발생하지 않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의견 수렴까지는 내용이 같고, 4번 이제 합의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서 당사자 출석한 이후에 그 의견 들어보고 합의 권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5번 사실조사. 이것도 이제 하자 심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자 여부가 있는지, 당사자 의견은 어떤지 그 사실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6번 보시면 이제 임의 조정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심사와 좀 다른 부분이 임의 조정은 이제 위원회에서 이 조정 내용에 대해서 그 회의를 할 때 당사자 출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당사자 의견을 들어보고 그 사실 조사한 결과나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만약에 조정할 의사가 있으면 그 합의 권고를 하고 수락 시에는 조정이 성립되고 2단계에서 조정 절차가 끝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잘 안 된다 하면 7번 하자 감정 필요한 경우에 받고, 8번에 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직권 조정안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조정안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송부를 시키고요. 그 내용을 검토한 이후에 당사자가 둘 다 수락을 하시면 조정이 성립되는 거고, 둘 중에 한 분 일방이라도 이제 거부를 하게 되면 이 조정은 불성립돼서 결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분쟁 재정 업무 처리 절차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이제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주로 이제 그 두 가지로 업무를 하다 보니 이제 분쟁 조정은 이제 좀 강제성이 없어서 좀 수분양자가 좀 그 시간하고 비용을 허비하고 이제 그런 그 하자에 대해서는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이런 부분이 좀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좌측에는 그 절차 그림을 좀 이렇게 실어 보았고요. 우측에는 이제 분쟁 재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읽어보면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위원회가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 거고요. 조정하고 이제 다른 점은, 조정은 이제 당사자 의견을 들어서 그 합의점을 도출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위원회에서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제 그 재정안을 재정안을 이렇게 결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 대상도 보시면 사업 주체, 하자 보수 보증금의 보증서 발급 기관,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이 해당이 되고요. 재정 효력은 이제 재정 문서를 송달받은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불이행 시에는 강제 집행 가능하고요. 이것도 하자관리 정보 시스템에 결과를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좌측에 이제 절차를 보시면 1번 이제 사건 접수 같고요. 2번 이제 피신청인에게 그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3번이 이제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당사자 신문이라는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 신문 기일을 지정을 해서 당사자 의견 진술을 들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4번에 이제 당사자하고 참고인 조사하는 단계가 추가되었고요. 그래서 불출석,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5번 보시면 관련 문서 물건 조사가 필요시 가능하고요. 여기에도 이제 제출을 안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 보시면 이제 사실 조사 단계가 있는데, 앞에서 하자 심사나 분쟁 조정처럼 사건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7번을 보시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하자 감정을 실시를 하고요. 8번 보시면 이제 재정 결정을 하고 그 재정 문서를 송달을 하는데, 그 결과는 이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이제 그 앞에 심사나 조정보다는 이제 그 사업 주체가 이제 해야 할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답변서는 물론 제출하셔야 하는 거고, 이제 참고인 조사나 관련 문서 물건 조사할 때도 꼭 협조를 하셔야지 그런 과태료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재정 관련해서도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하자 심사, 분쟁 조정, 분쟁 재정 이렇게 관련해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렇게 비교표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쟁 재정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위원회 위원 구성은 이제 분쟁 재정 보시면 법조경력위원 1인 이상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개의 요건으로는 위원 전원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의견 청취가 필수고요. 그리고 사건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당사자, 참고인, 감정인의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으로 회부도 가능한데요. 이 분쟁 재정에 대해서 이제 그 재정으로 접수가 되었더라도 그 내용이나 성격상 조정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조정으로 회부 가능하고요. 조정으로 진행하다 잘 안 되면 분쟁 재정으로 다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 문서는 분쟁 재정 분과위원 전원의 이제 기명 날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불복 방법 보시면 하자 심사는 이의 신청 제도가 있고 분쟁 조정은 수락을 거부를 하면 되는데 재정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를 해야지 이 건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기간을 보시면 이제 180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용 부분 처리 기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30일 추가돼서 연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사나 조정보다는 처리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필요한 경우 심사나 조정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심사나 조정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다툼이 많거나 그 비용, 과대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분쟁 재정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되 다만 이렇게 처리 기간이 좀 더 길다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 이렇게 해설을 좀 드리겠는데 전부 다 이렇게 수록을 못해서 일부 내용만 수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 판정 기준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이제 4, 5, 6항에 이제 시공하자, 미시공하자, 변경 시공하자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고요. 시공 내용을 좀 읽어보면 시공하자는 이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해당 설계도서대로 시공했으나 내구성, 내마모성, 강도 등이 부족하여 품질이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것을 말하고요. 미시공하자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서 작성 기준과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기준에 따라 어느 공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지 아니하여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경 시공하자는 아래 내용을 보면 가항에 관계 법규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설물의 규격, 성능, 재질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설물과 다른 저급 자재로 시공된 경우도 변경 시공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제 4조에 보면 설계도서 적용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항에 하자 여부는 사용 검사를 받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기본 베이스는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교시에도 이제 설계도서 관련해서 별도의 강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실무하시는데 꼭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항에 보시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장 재료 및 외장 재료 등 마감 자재의 품질은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주택 공급 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감리
감리자가 이제 감리자를 통해서 적법하게 그 변경 승인 절차를 받거나 입주 예정자의 동의나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보시면 입주자에게 광고한 내용, 분양 안내서 등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거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하자 여부 판정 설계도서 적용 기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5조에 보면 이제 적용 순위가 있는데요. 1항에 보시면 하자 심사 또는 분쟁 조정을 할 때 설계도서 등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서 하자 여부를 판정을 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이제 설계도서 등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순서를 보면 첫 번째 이제 주택 공급 계약서가 우선이고요. 두 번째 이제 견본주택, 세 번째는 계약자 배포용 분양 책자 카탈로그가 해당이 되고요. 네 번째는 특별공사 시방서, 다섯 번째 설계도면, 여섯 번째 일반 시방서, 표준 시방서, 일곱 번째는 산출 내역서, 계산서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 간에 이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규격이나 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한다고 이렇게 별도로 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설계도서 등의 명기된 제품 및 자재에 비하여 상향 시공된 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여 교체하거나 보수한 경우에는 그 상향 시공된 제품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그러니까 당초 그 마감 부위가 예를 들어서 타일이었는데 보수를 돌로 마감을 해줬다, 상향 시공을 해줬다 하면 석공사에 대한 하자 판정 기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 7조 보시면 이제 콘크리트 균열에 관한 하자 판정 기준이 있는데요. 1항에는 균열 폭이 0.3mm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보고요. 그리고 2항에 보시면 0.3mm 미만인 경우에도 그 시공하자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수를 동반하는 균열, 그리고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 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균열, 그리고 관통 균열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8조에 보시면 콘크리트 철근 노출, 콘크리트에 철근이 노출된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는 시공하자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건축물 주로 이제 옥탑이나 최상층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좀 관리가 좀 잘 안 되거든요. 이제 그 작업자들끼리 이제 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스페이서나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반영이 안 되고 그 감리자도 확인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주로 이제 한번 시공되면 이제 이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그 최상층이나 옥탑층에서 이런 하자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공 단계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향후에 이제 하자 보수나 하자 보수 보증금 지급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그 시공 단계에서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9조 보면 마감 부위 균열 등 하자가 있는데요. 미세 균열 또는 망상 균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제 마감 공사의 시공 하자로 보고요. 마감 부위에 변색, 들뜸, 박리, 박락, 부식 및 탈락 등이 발생된 경우에도 시공 하자로 봅니다. 그래서 관련 그 사진을 이렇게 좀 수록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위에 글하고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충분히 구별하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이렇게 육안상으로 이렇게 확실히 구별되는 이런 부분은 굳이 위원회 하자 심사나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신속하게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시고
그렇게 수분양자와 이제 다툼이 있거나 그 서로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회의 사건 신청을 통해서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서로 그런 시시비비를 좀 가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10조에 보시면 이제 누수 이렇게 관련 항목이 있는데요. 1항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 부위는 방수공사, 비방수공사, 창호공사로 구분을 하고요. 누수하자 범위는 별표 2와 같습니다. 그래서 별표 2는 다음 장에 이렇게 적용을 해놨는데 좌측 사진을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방수공사 그래서 그 관련 사진이고요. 위에서 이제 방수층이 다 탈락되거나 열화된 부분이 있고 아래층 이제 천장 마감재에 누수가 돼서 이렇게 변색 이렇게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사진은 비방수공사 이제 배관 주위나 벽체 시공 조인트에서 이제 누수되는 그런 사진을 볼 수 있고요. 우측 창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짝하고 이제 창틀 사이에서 이렇게 물이 새어 들어오는 부분 아니면 창틀 하부에서 실리콘 부위에서 이제 누수되는 부분 이런 내용 사진을 좀 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방수공사, 비방수공사, 창호공사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고요. 그 하자 내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면 하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 이제 보여드린 사진이 그러니까 실무하시면서도 이제 많이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 하면 그 수분양자 그러니까 신청인하고 그런 부분 보수에 대해서도 좀 쉽게 얘기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11조에 보시면 이제 신축준론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1항에 보시면 그 설계도서에 이제 신축준론이 있는데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시공하자로 보고요. 그리고 옥상 또는 지하 주차장 바닥에 이제 신축준론의 폭, 깊이, 간격 이거를 이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변경 시공하자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3항에 보시면 옥상 또는 지하 주차장 바닥의 신축준론이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아래 이제 호에 따라서 어느 하나에 이제 부합되지 않으면 시공하자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계도서에 없어도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시공 담당하시는 분들은 요 기준에 맞게 그 신축준론이 시공되도록 그 작업 지시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옥상 준론의 간격, 그리고 조절 준론 간격, 준론 폭, 준론 깊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13조 보시면 관통부 마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이제 급수, 오배수 또는 전기등의 배관이나 배선함 관통부 주위를 밀실하게 채우지 아니하여 냄새, 소음 등이 전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단서 조항에는 이제 방화 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또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부분에 많이 해당이 되냐면 이제 주로 이제 화장실인데요. 이제 화장실에서 그 아랫집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옵니다. 뭐 이런 경우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통부 마감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없죠. 수분양자는 이제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마감이 잘 안 돼서 아래층이나 그 더 아래층에 있었던 이제 그런 악취나 소음 이런 부분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놔야지
사전에 조치가 안 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수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장 마감재도 열어야지 미장이든 이런 마감을 또 진행을 하고 습식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또 천장 마감재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도 번거롭고 시간도 하루로 끝나는 공사가 아니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사전에 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14조 덕트 미장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조적을 시공한 이후에 이제 설계도서와 달리 조적 벽체의 미장을 누락한 경우에는 해충 및 냄새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미시공하자로 봅니다. 다만 에어덕트 내부에 별도의 배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요. 2항에 보시면 이제 통로가 좁거나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작업 등의 시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부위는 이제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마감재 설치된 이후에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렇게 시공이 안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에 이제 시공 단계에서 조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에 보시면 그 파이프 덕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벽체를 조적 시공한 이후에 뭐 기능상 미관상 지정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하자가 아니겠죠. 하자 판정 기준에서 이제 좀 그 새로운 부분이 있어서 좀 추가를 해보았는데요. 제 39조 가전기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시면 설계도서상 계획되어 시공사가 설치한 가전기기가 미시공, 변경시공, 시공불량, 작동 및 고정불량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빌트인 가전이 많이 요새는 옵션 사항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이 안 됐거나 다른 제품이 시공됐거나 아니면 파손이나 흠집, 찌그러짐이 있는 제품이 시공되면 이거는 시공하자로 보는 게 타당하겠죠. 2항에 보시면 2항에는 이제 견본주택 또는 분양 측자 등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설계 및 시공상의 오류로 인해 설치가 계획된 공간에 설치가 어렵고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작동이 불가능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한다면 시공하자로 본다. 이 내용은 이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세탁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세탁실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제 표기가 되거나 아니면 세탁 공간으로 이렇게 충분히 알 수 있는 데인데 세탁기가 안 들어간다. 보통 이제 가전업계 세탁기 규격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스펙이. 그게 안 들어갈 정도의 이제 세탁 공간을 이렇게 해놓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설치가 어려워서 이것도 시공하자로 될 수 있고요. 설치는 어떻게 되긴 했는데 문이 안 열려서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도 시공하자로 볼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 40조에 이제 승강기 내용이 있는데 1항에 보시면 이제 시공상 결함 등의 원인이 되어서 승강기 버튼, 호출 기능 작동 불량, 비상 통화 장치 작동 불량, 승강기와 승강기 사이 이격과다, 수평 불량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2항에 보시면 그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서 내부 마감재 파손, 탈락, 고정 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공하자입니다. 그리고 3항에 보시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서 자체 점검, 안전 검사 결과에서 안전상 또는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견되고 그 원인이 시공상 결함 등의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또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승강기 이렇게 피트에 물이 이렇게 많이 고인다고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게 그
안전 검사에서 이제 불합격을 받았죠. 이제 승강기 피트에 물이 고여 있어서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이니까. 그래서 그 누수에 이제 물이 고인 원인을 봤더니 이제 승강기 그 피트 시공 조인트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장마철에 들어와서 이렇게 물이 고이는 현상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물 고인 현상 자체도 명확하고 승강기 그 안전 검사에서 지적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서 신속한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43조 옹벽 내용도 좀 추가가 되었는데요. 옹벽에서 발생한 이제 균열, 파손, 치마, 파손 및 손상, 치마, 선형 오차, 그리고 배수공 상태가 불량하여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때는 이것도 이제 시공하자로 봅니다. 그리고 옹벽 하자 범위는 별표 4와 같은데 요거는 이제 그 법령에서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수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 법령을 이제 찾는데 좀 어려움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보마당 탭이 있는데 그 부분에 가시면 관련 법령을 이렇게 하자 판정 관련해서 관련 법령을 다 모아놓은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인하면 굳이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이동하면서 찾지 않더라도 관련 공동주택관리법든 주택법 이런 부분 하자 판정 기준 다 있기 때문에 좀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교시고 여기 이제 하자 심사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사례별 유형을 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시공하자 사례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변경 시공하자 사례, 세 번째는 미시공하자 사례, 네 번째는 기각, 그러니까 하자 아님으로 판정된 사례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각하 사례인데요. 각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하자 담보 책임 기간 경과, 하자 보수 청구권 양도, 소송 등이 이렇게 주로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례를 보면서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자 심사 사례 설명하기 전에 이제 이 정보마당 탭에 보시면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관련 법령은 이렇게 별도로 모아놓은 이렇게 탭이 있고요. 또 이제 사례를 또 볼 수 있는 이런 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오늘 소개하는 내용뿐 아니더라도 직접 여기에 오시면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 혹시 해당되는 사례가 있으면 신속하게 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그 결과도 미리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확인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자 심사 사례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 중에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세대 내부 누수 보수한 이후에 재누수가 이렇게 발생되었다 이렇게 그 신청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세대 내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사업 주체가 외벽 균열 보수를 진행한 이후에 세대 내 천장에 누수가 재발생한 경우에는 시공 상태 등을 고려해서 하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방 천장에서 이제 누수가 19년 9월 24일에 발생되었고 1년 만에 이제 사업 주체가 20년 9월 3일에 외벽 균열 보수를 했습니다. 근데 균열 보수를 하고 한 4일 만에 9월 7일에 천장 누수가 재발생해서 이게 하자로 이제 판정된 사례거든요. 그래서 현장 실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 누수를 보수한 상태이고요. 주방 천장의 누수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방 천장 속에 콘크리트 슬라브의 콘크리트 균열 및 외벽 균열 보수 흔적이 이렇게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누수 없고
외벽에 이제 보수한 흔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수가 다 잘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이렇게 4일 만에 공교롭게도 이렇게 누수가 나타나서 이건 하자로 이렇게 판정을 받은 사례인데요. 조금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슬라브에 이제 처음에 누수가 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벽 보수도 하면서 내부 슬라브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존에 이제 이 구조체 안에 담고 있던 그 물기가 배출될 수 있게 이런 부분에 자그마한 홀을 내서 배관이나 이제 구조체 손상이 덜 가도록 홀을 내서 이 슬라브에 있던 누수도 배수하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이 마감재 보수를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담당하고 있으신 분이 계시면 이제 외벽 보수는 당연히 이제 추가적으로 물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내부에도 이제 습기가 슬라브에 고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배수를 할 수 있는 좀 조치를 검토를 해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실무에 좀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15조 이제 보면 결로 내용이 있는데요. 결로 내용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하자 판정 기준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열 공간의 벽체, 천장, 바닥 등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방법으로 하자 여부를 정하는데요. 1호에 따른 측정 결과 온도 차이가 미미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가 뭐냐 보시면 설계도서의 부위별 단열 성능을 확인하여 해당 부위의 TDR 온도 차이 비율 값이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 기준에서 정한 값보다 클 때 요걸로 이제 하자 여부를 판정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이 온도 차이가 이제 너무 미미하다, 판정을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면 이제 아래 2항, 3항 그 순서대로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항에 보시면은 이제 열화상 카메라 표면 온도계로 이제 측정을 해서 판정한다는 내용이고요. 3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된 경우에 이제 발생된 부위에 마감재를 이제 해체를 해서 단열재의 미시공, 변경 시공 또는 이제 부실 시공한 상태를 육안으로 식별해서 판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 단열 공간 이제 벽체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 유관 조사 그리고 그 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한 두 번째 이제 비파괴 조사로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확인이 안 된다 하면 세 번째 파괴 조사 이제 마감재를 해체해서 그 단열재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울철이어서 이제 계절 특성상 이제 결로관에서 이제 하자 분쟁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유관 조사 이제 항목에서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제 경험상 보면 그 곰팡이나 이제 결로가 발생된 그 벽지 표면에 이렇게 그 발생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로 표면에만 그 벽지 표면에만 발생된 경우에는 이제 내부 습도가 높아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요. 벽지를 이렇게 석고보드하고 이렇게 분리했을 때 배면에도 이제 얼룩이나 오염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제 단열재 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그래서 그렇게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수분양자에게도 설명을 해보시면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표면에 결로 곰팡이가 발생된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그 닦아서 이렇게 제거가 되는데 그 배면에 이제 결로 곰팡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냥 닦아서는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단열재부터 좀 확인하고 조치를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사진을 아래 이제 수록을
건전 부위하고 비건전 부위 온도 차이를 이렇게 확인했더니 요 사진상에서는 8.2도가 나와서 요거는 이제 하자로 이렇게 판정된 사례이고요. 우측 보시면 이제 우측에는 이제 그 단열재를 해체를 해서 단열재 시공 상태를 마감재를 해체를 해서 단열재 시공 상태를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는 이제 아래하고 이제 위에 이제 그 유리섬유를 혼용으로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한 사례인데, 지금은 아마 이렇게 시공하는 사례는 없을 거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확인돼서 하자로 판정됐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단열 공간 벽체에서 이제 좀 두 번째로 좀 그 발생됐던 내용이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는 이제 제7조 건축 부분의 권장 사항에 단열 계획에 대해서 이제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외피의 모서리 부분은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충분히 단열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그 근거로 해서 그 접수됐던 사건을 검토를 해보면, 지금 우측에 이제 도면이 있는데 벽체가 이제 꺾이는 부분에 단열재가 연속되지 않게 이렇게 시공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희가 이제 가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당연히 이제 첫 번째 유관 조사할 때 이제 벽체 부위의 결로하고 곰팡이 그리고 벽집 변색도 다 확인이 되었고요. 여러 상 카메라로 그 해당 부위를 찍어 보았더니 해당 부위에 이제 그 단열재가 연속으로 설치되지 아니해서 온도가 확연히 낮은 게 이렇게 그 여러 상 카메라 상으로 이렇게 확인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당연히 하자로 판정되었던 사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상 카메라가 많이 친숙해졌는데, 그 전에는 이런 부분이 좀 그 개인이 이제 보유하거나 회사에서 소유하는 부분도 좀 적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하고 좀 실갱이를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 웬만한 회사는 다 이런 부분 다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 찍어서 그 수분양제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그런 불신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그 비파괴 조사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 이제 사례를 보면 요거는 이제 붙박이장이 있는 그 뒤에 있는 벽체입니다. 그 측벽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붙박이장을 해체하고 그 마감재까지 해체하기 곤란해서 부득이하게 그 피신청인 동의를 받은 이후에 그 붙박이장 배면 그 마감재를 열고요, 석고보드도 열고 해서 유리 섬유의 이제 단열재 시공 상태가 이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어서 이 부분도 시공하자로 판단을 했던 사례입니다. 이제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그 현장 조사를 갔는데 그 신청인 수분양자께서 벽체 결로라고 했는데 아무 조치를 안 해놓으신 거예요. 붙박이장을 해체를 해서 벽을 확인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준비도 안 돼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어컨 냉매 배관 누설 하자 판정 사례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설정 압력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실제 조사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현재 조사 당시의 압력이 거의 제로여서 이 부분도 하자로 판정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가전업체 에어컨 담당 설치 기사들 교육이 안 돼 있어서요. 그 새 그 담당자들
간의 분쟁이 많았거든요. 입주자 그리고 그 사업 주체 그리고 가전 담당. 가전 담당이 이제 이런 부분 확인 없이 에어컨을 연결을 했는데 이런 부분 이제 해제를 하고 이제 에어컨을 연결을 했는데 당연히 가스가 없으니까 작동이 안 되고 가스를 충전한다 하더라도 2, 3일 안에 다 이렇게 누설되어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시공사에서는 가전 업체가 이제 설치하면서 손상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가전 업체는 원래 그랬다 이렇게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가전 업체도 이제 이런 부분 교육이 돼서 이렇게 설정 압력에 문제가 있는 그런 배관이 있는 세대는 가전 작업을 설치 작업을 안 하고 철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그 가전 업체 세 군데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경우에는 이제 조정을 했던 사례로는 배관 같은 부분은 이제 가전 업체에서 이제 보수 작업을 진행을 하고 마감재 그 해체나 아니면 그 배관 설치 이후에 마감재 복구 작업은 시공사에서 이렇게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던 사례도 있는데요. 지금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계단실 난간 손잡이 불연속 사례건인데요. 여기는 이제 뭐 일반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거는 신청인이 사업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주체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피신청인은 입주자 대표 회의고요, 공용 부분이어서 신청 취지는 당연히 이제 하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구했고요. 신청인 주장은 유지관리상 문제다. 피신청인은 아니다. 사용검사 도면하고 다르게 시공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이제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법 개정에 따라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아동의 이용이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 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단에 대해서는 그리고 도면에 보면 연속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검사 도면을 이제 다 이렇게 발췌를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았는데 이렇게 다 연속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보았더니 이렇게 그 불연속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하고도 안 맞고 기준하고도 안 맞아서 이거는 당연히 변경 시공 하자로 이렇게 판정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다음에 이제 측벽 산책로 사용 검사 도면과 상위건인데요. 요건은 이제 신청인이 입주자 대표 회의고 피신청인이 사업 주체입니다. 그래서 신청 취지는 당연히 하자라는 판정을 구한 내용입니다. 신청인 주장을 들어보면 측벽 산책로 크린 시스템 설치 위치 도면과 상이하게 설치되어서 산책로 진행이 직각으로 변해서 보행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피신청인은 크린 시스템은 설계 도면의 실제 크기보다 작게 표현되어 현장 여건에 따라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였고 산책로 인근 지대의 레벨이 낮아 원활한 보행을 위해 당초 설계 도면과 상이하게 산책로 동선이 구성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자 판정 기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사용 검사를 받은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판정을 한다고. 그리고 조경 설계 기준을 좀 검토를 해보았더니 보행로의 선형은 보행인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충분히 안전하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리고 보행 동선이 꺾어질 경우에는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 발의 각도를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원호의 궤적이 되도록 설계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그 내용을 좀 검토를 해서 이 사용검사 도면을 확인을 해보았더니 뒤에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좌측에 이제 사용 검사 도면 공사계획 평면도에는 이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이렇게 거의 일자형 곡선의 이렇게 산책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시공은 지금 우측의 그림처럼 이렇게 꺾어지게 이렇게 그 크린 시스템 사이를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조경 설계 기준 그리고 하자 판정 기준에도 맞지 않고 그 조경 설계 기준하고 하자 판정 기준에 맞지 않았고 이제 이 우측 아래 이제 사진을 보면 1번, 2번, 3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도 폭을 확인을 해보았거든요. 도면에는 1,5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도 폭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았더니 각각 70mm, 400mm, 220mm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어요. 물론 이제 만족한 부분도 있긴 한데 이런 보도 폭이 만족하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확인이 되어서 산책로가 이제 사용 검사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있고 크린 시스템과의 충돌 등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해서 변경 시공하자로 판단을 했던 상황입니다. 거실 창호 결로 이 거실 창호 결로도 이제 겨울철에 많이 이렇게 발생되는 그 하자 분쟁인데요. 이 내용을 이제 결론을 보면 이제 대상 부위 결론은 창문의 복층유리 두께 16mm가 사용 검사 도면 22mm보다 부족하게 약 6mm 부족하게 시공되어서 단열 성능 미흡에 따른 영향으로 결로가 발생되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해서 변경 시공하자로 판정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실 거는 이런 이제 유리 두께 측정기 이런 장비도 있거든요. 그냥 말로 가서 입주민한테 수분양자에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런 그래도 장비를 좀 구비를 해놓으시면 직접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면 더 분쟁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활용하실 때는 이 뒷면에 이제 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유리창에 대면 센서가 이렇게 오류가 되어서 잘 찍히지 않기 때문에 휴지를 활용해서 뭐 물기나 뭐 먼지 같은 거 닦아내시고 측정을 하셔야지 좀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단지 내 공동구 주방 배수관 막힘 및 역류건인데요. 요거는 이제 결론을 보시면 주방 배수 수평관 막힘은 공사 시 주방 배수관의 기울기를 고려하지 않고 시공해서 유지 성분이 기름기 성분이 함유된 주방 배수가 배수관 내부에 정체됨에 따라서 유지 성분이 배수관 내부에 응고되어 배수관 막힘 및 막힘으로 인한 역류 현상이 발생된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변경 시공하자로 이렇게 판정을 했던 사례인데요. 표준 시방서상에 이제 구배를 고려하지 않고 시공한 것은 설계상의 하자가 아닌 시공상의 하자로 볼 수 있고 그것이 설계상의 하자라고 하더라도 고지 의무 불이행 시에는 또 하자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면 무조건 이제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 이제 담당자께서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이런 배관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조치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역류가 발생되면 세대에 이제 누수 피해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누수 하자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제일 심각하잖아요. 그 단일 공종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건조도 시켜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 공종 작업자도 여러 명이 또 이렇게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전에 좀 확인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서 진행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옥내 배선 전선관 길이 부족 이렇게 사건인데요.
제23조에 보면은 조명기구의 옥내 배선 관련해서 이렇게 하자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배관을 일단 설치를 해야 한다, 그 내용이고요.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제 미시공하자, 그리고 저급자재로 시공한 경우에는 변경 시공하자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항에 보시면 전기 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이고 그 배선이 조명기구 등에 직접 접촉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30cm 길이도 그 조사를 하실 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 점검구를 열어서 그 욕실 점검구를 열어서 이런 옥내 배선에 보호 배관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없을 경우에는 보호 배관의 길이가 몇 cm 정도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하자 여부 판정에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기구 전원 인입부 부위에 약 15cm의 전선이 노출되어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미시공 하자로 판정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이게 이런 그 줄자로 이렇게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그 길이 확인이 중요하잖아요. 길이 확인이 이제 줄자로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노끈 같은 거 있어요. 노끈으로 이렇게 전선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 길이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꺼내서 이렇게 줄자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자를 막 집어넣어서 이렇게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출입구 캐노피 구멍이 뚫려 강우 강설 시 위험하다, 이렇게 신청됐던 사건도 있는데요. 신청인은 입주자 대표 회의였고 피신청인은 사업 주체입니다. 그래서 신청 취지는 당연히 하자라는 판정을 구했고, 신청인 주장 사항으로는 캐노피 지붕에 천공 부분이 있어서 강우 강설 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피신청인은 중정형의 탑상 구조로 설계 및 시공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강우 강설 시 위험은 유지 관리 사항으로 물기 제거, 제설 작업을 통해서 예방할 사항이므로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를 확인을 해보니 해당 캐노피는 그 천장에 이제 천공 부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해당 건물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캐노피 천정에 이렇게 오픈 부위가 있었고요. 결론을 보시면 해당 캐노피가 사용검사 도면에 준해서 시공되어서 하자 아님을 이유로 기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어서 거실 발코니 벽체 결로 및 곰팡이 발생 사건인데요. 또 지금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하자 분쟁 사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5조 결로 3항에 보시면 발코니 등 비난방 공간의 벽체 천장 바닥에서 결로가 발생할 때에는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사항을 고려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단 입주자가 등이 설치 시공한 시설물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와 그 시설물로 인해서 결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단서 조항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그 벽체에 이제 입주자가 개인 그 어떤 페인트 도장을 했거나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그 마감재를 부착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공사에서 시공한 그 자체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입주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그 위에 이제 곰팡이 등 결로가 발생된 부분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입주하면서 그 세대 내 발코니에 어떤 그 페인트나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방 터닝도어 격자무늬 미시공 사례인데요. 요거는 좀 내용이 좀 특이한 사례였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피신청인이 해당 터닝도어를 교체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한 지 2년이 경과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사용을 하다가 이제 이런 하자 심사를 신청을 했던 사건이거든요. 2년 이상 잘 쓰고 있다가 이거 도면하고 다르게 보수를 받아서 내가 모르고 사용을 했어요.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사용검사 도면화가 하고 상이하게 시공된 사실은 확인되나 주방 터닝도어 교체 작업 시 민문이 터닝도어로 시공한 것에 대해서 신청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작업 완료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 2년이나 경과한 시점이 고려돼서 이거는 그런 하자 판정 기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기각되었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주체에서는 이제 어떤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냐면 이 작업 완료 확인서 이런 부분을 제출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하자 보수를 언제 해줬는지 언제 해줘서 지금 보니까 2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었다. 그런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기각 사례인데요. 이제 사실조사 검사 등에 이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하자 여부 판정을 이제 기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러 이제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이제 당사자 이제 신청인하고 피신청이 싸우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감정이 격화돼 가지고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해야 하는데 싸우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실 조사를 못하고 철수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 이제 2번 내용을 보시면 이제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본안 심리 후 그 내용에 실체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심리를 종료하고 위원회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요 내용은 어떤 하자가 있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방문을 해봤더니 그런 현상이 없는 거예요. 잘못 신청했거나 아니면은 현상이 저번 주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없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체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 처리했던 내용인데요. 요건도 하자 판정 기준에 있습니다. 제 127조 하자 담보 책임 기간 경과 사건 요 내용이 있는데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하자 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건은 심리하지 아니한다. 하자 여부 판단을 하지 않고요. 그냥 각하 처리합니다. 그래서 답변서 작성하실 때 그 신청된 내용이 하자 담보 책임 기간 경과인지 미경과인지 그런 부분은 꼭 확인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 보시면 조정 등의 각하 1항에 보시면 이제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 등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주로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법원의 소송도 진행하면서 하자 보수도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고 하자 심사 사건도 진행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소송 전 단계인 하자 보수 청구권을 양도하고 하자 보수를 목적으로 하자 심사 이런 부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자 보수에 가름해서 당사자 간의 시공사한테 이제 어떤 비용으로 받기로 합의서해서 비용까지 다 정산이 끝났는데 하자 심사로 나중에 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관련 자료 제출을 하시면 이런 부분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자료를 항상 잘 보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를 보면 이제 신청 서류 이제 신청이 제출할 때 이제 서류 부분에 미비한 부분이 있거든요. 인감증명서든
아니면 수입인지든 이런 부분이 납부되지 않으면 그 신청 자체에 흠이 있어서 저희가 그 위원회에서 이제 흠결 보정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부분도 각하 처리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4번 보시면 결과는 이제 과거 우리 위원회에서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친 분쟁 여부를 이제 검토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제 과거에 심사를 받았는데 1년 정도 또 경과했다가 또 심사를 또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제 각하될 수 있다, 그 내용이고요. 특별한 사례라 하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원 보수 자체가 좀 불완전하게 보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그 누수 사건 뭐 그런 것처럼 보수 자체가 이제 부실해서 그 하자가 재발생된 경우에는 요거에서 해당되지 않고 좀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동일한 내용, 동일한 하자에 대해서는 두 번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 처리될 수 있다,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제 분쟁 조정 사례인데요. 분쟁 조정 사례별 유형을 좀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보수 자체만 실시하는 사례, 두 번째는 보수도 하고 비용도 지급한 사례, 세 번째는 비용으로 다 가름해서 지급한 사례, 네 번째는 이제 각하 사례인데요. 각하 사례는 앞에 이제 하자 심사에서 설명을 드렸고 동일한 내용이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지금 그 재정에도 좀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사례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쟁 조정 사례도 보시면 이렇게 하자 관리 정보 시스템에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검색에서 그 본인이 이제 관심 있는 부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조금 그 결과를 예상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직접 좀 사례를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게 이 자료를 좀 안내를 드리고요. 첫 번째 이제 그 사례를 보시면 욕실 타일 균열 탈락,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된 사례인데 화장실에 이제 그 욕실 벽체 상부에 이제 타일이 탈락돼서 이렇게 무너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신청인 입장에서는 그 입주 당시부터 욕실 벽체 타일 균열 및 탈락이 있었으므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로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피신청인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보수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판단 근거로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그러면 발생한 하자인지 아닌지 좀 검토가 필요하였고 조사를 해보니 벽체 상부의 타일 탈락은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벽체 조적 벽체는 바탕 모르타르로 마감되지 않은 것도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탕 모르타르로 마감되지 않은 조적 벽체에 타일이 시공되어 붙임 모르타르의 부착 성능이 떨어져서 타일 탈락이 발생돼서 천장 마감재가 처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조적 벽체에 이렇게 떠붙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된 것으로 보았고요. 그래서 조정 과정은 이렇게 당사자 쟁점 사항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았고 현장에서 사실조사 및 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 기준, 시방 기준 관련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당사자 간의 이제 합의 조정을 권고를 하였고요. 다행히 이제 그 보수 실시에 합의되어서 해당 조적 벽체 위에 바탕 모르타르로 마감한 이후에 타일을 재시공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렇게 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이제 거실의 바닥재 장판 시공 불량 건인데요. 신청인 주장 사항으로 보면 피신청인이 거실 바닥 미장 균열 보수 후에 기존 자재를 재사용하여 보수한 장판이 길이가 부족해서 재료 분리대 사이에 틈새가
끝부분에 이제 발생되니까 장판을 좀 길게 해서 틈새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상황이고요. 피의 신청인 주장은 바닥 균열 보수는 완료했는데 신청인이 원하는 대로 그 장판을 교체를 시공을 하다 보면 이제 기존 거하고 이색이 발생되니까 이거는 보수를 해줄 수 없다. 보수를 하면 또 분쟁이 재발생될 거다. 이렇게 다툼이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신청인은 거기에서 또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여기에 수록은 안 됐는데요. 이색 발생돼도 나는 상관없으니까 저 틈새가 더 보기 싫으니까 그냥 틈새 없게 교체 시공해다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원회에서 이제 조정을 한 사례는 기존 장판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재료 분리대 폭만 넓히면 이 틈새 신청인이 원하는 틈새도 메꿔지고 피신청인이 주장한 이색 그 마감재 이색건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 당사자 만족해서 생각보다 쉽게 이런 조정이 끝났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보수도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실, 침실, 다락방 결로 및 곰팡이 발생 사건인데요. 분쟁 내용은 이제 단열 시공 미흡으로 인한 보수 의무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있었던 건데 신청인은 단열 시공이 미흡하니까 보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피신청인은 단열 보수를 실시했고 현장 확인 후 미흡한 사항은 추가 보수 의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수한다는 거에는 이제 1차적으로 다 이렇게 동의를 했으나 이제 그 보수 범위나 보수 방법이 좀 이렇게 조정해서 다뤄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해당 부위에 복합 단열재 추가 시공 및 우레탄 폼 충전 보수가 되었으나 결로 피해가 여전히 확인되었고요. 다락방 천장 단열재는 사용 검사 도면 110mm보다 부족하게 시공되어서 단열재 간 접합부 등의 우레탄 폼 충전 미흡도 이렇게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욕실 천장 단열재는 일부 파손되었고 이음부의 우레탄 폼 충전도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침실에는 단열재 일부 누락, 결로수가 이렇게 확인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세대 내에 이제 단열재가 시공이 다르게 시공되거나 아니면 파손이 있거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로가 이렇게 발생된 사건인데요. 조정 결과는 이제 당사자 간에 이제 보수 실시에 이제 합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 끝나긴 했는데 내용을 보면 사용 검사 도면에 준해서 천장 마감재 단열재하고 마감재를 재시공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그리고 단열재 간 접합부 틈새를 보수 후에 마감재를 재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그 시공사에서도 이런 그 단열재 간 접합부에 이렇게 우레탄 폼을 충전을 해서 보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최초 시공도 이런 접합부에 이제 표면에만 우레탄 폼을 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단열재가 110mm 이상 되면 두꺼워서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사춤을 해서 이렇게 부풀어서 채우기가 좀 힘들거든요. 작업성이 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면에만 이렇게 접촉 부위만 발라놓고 끝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불완전 보수가 되어서 나중에 재하자로 인해서 또 하자 처리를 하셔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부분 안에서부터 사춤을 해서 충분히 부풀어서 표면까지 이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 게 낫고 이거 보수도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최초 시공할 때도 이제 저런 단열재 간 접합부에 표면에만 또 발라놓고 이렇게 다 그 원 시공자가 이렇게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마감재까지 열어보고 이제 하자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저런 부분 다 그 확인을 해보면 그런
사업 주체가 되게 민망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시공 그 현장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 이런 사례 제시를 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이제 세대 내 급탕 배관 누수 건인데요. 분쟁 내용은 이제 세대 내 급탕 배관 누수로 인한 이제 그 분쟁인데, 신청인 주장은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이므로 시행사의 이제 보수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하자담보 책임감이 경과되어서 보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내용을 보시면 조사를 해보니 이제 누수 탐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정 부위에 이제 마감재를 해체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급탕 배관 두 곳에 이렇게 난방 배관 고정용 U핀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게 확인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결함 부위상 작업자의 과실로 최초 시공 당시부터 이게 발생된 그런 하자 사항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판단 근거는 시공 당시 작업자의 과실로 인해 파손된 자재를 사용했고 마감재 변색 등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도 사업 주체 보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신청인과 피신청이 보수 실시에 합의를 하였고요. 급탕 배관 교체, 거실 바닥 마감재 교체, 현관 대리석 교체 등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제 단지의 보도블럭 곰팡이가 발생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일부 단지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단지에는 없는데 옆에 단지에도 없는데 한 단지에만 일부 이렇게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이런 현상은 이제 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미관상, 위생상에 이제 문제도 있고 이제 그 입대위에서 주장하는 단지 이미지 실추, 재산 가치 하락,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은 이렇게 인식은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인근 8개 단지 보도블럭에서는 곰팡이가 없었고요. 해당 단지에만 유독 이런 부분이 발생되어 있어서 조사를 해본 바 이제 곰팡이 발생 원인은 정확한 판단이 좀 어려웠습니다. 신청인 요구사항은 보도블럭을 전체 다 이제 교체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례이고, 피신청인은 전체 교체는 불가하고 세척 및 항균 처리만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상황인데, 다행히 이제 그 신청인하고 피신청인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이제 보수 실시에 이제 합의가 성립되었는데, 합의 내용으로는 부분 교체, 그러니까 시멘트 고압 블록을 점토 블록으로 일부 교체를 하고 그 외 나머지 이제 고압수로 세척해서 이제 항균 처리 가능한 부분은 일부는 또 이제 세척 및 항균 처리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만약에 신청인이 전체 교체만 계속 주장을 했거나 아니면 피신청인이 세척하고 항균 처리만 전체 다 주장을 했다 하면 조정이 아마 결렬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좀 신청인 피신청인이 그런 양보를 하고 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이렇게 조정이 잘 성사되어서 분쟁이 해결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탁실 배관 누수로 인한 거주 불가 이제 건인데요. 분쟁 내용은 그 세탁실 배관 누수로 인한 보수도 해주고 보상도 해달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청인 주장은 벽체 및 바닥 해체로 거주가 불가능하므로 보수도 해주고 보상도 해달라 이 내용이고, 사업 주체 주장은 보수 실시 의사는 있는데 보상 범위는 이견이 크다,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해서 해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단 근거로는 하자로 인해 발생한 보수 및 손해배상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일까 이렇게 검토를 해보았고요. 사실 조사를 해본 결과 세탁실과 접한 배관 덕트 내 배수관 누수로 인해서 침실과 거실 일부가 침수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최초 누수가 발생돼서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거실까지 물이 이렇게 침수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침수 부위의 벽체 및 바닥 마감재, 바닥 차음재가 일부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조정 결과는 이제 당사자 간의 보수 실시하고 비용 지급에도 합의를 한 사항인데요. 이 보수 부위야 이제 현장 실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제 확인이 되겠지만,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급함에 있어서 수분양자는 그런 자기가 요청하는 그 비용에 대한 근거 제시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 주체도 이제 그 근거가 타당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회사에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 범위를 보시면 이제 좌측 그림은 이제 벽체고요. 우측 하단에 이제 그림은 이제 바닥입니다. 그래서 벽체 마감 손상 부위하고 바닥 마감 손상 부위로 구분해서 보수 방법하고 보수 범위를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요. 요게 이제 이렇게 여기 부위에 이제 번호를 다 먹였잖아요. 이제 번호를 매긴 이유는 이제 이 부위를, 보수 범위를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번호 표시를 넘버링을 했고요.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넘버링을 했으니까 그 내용으로 이제 숫자가 들어가신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에 대해서는 보수 기간 동안 거주 불가로 인해 발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이제 입증된 사례인데요. 주거비, 그러니까 다른 장소 임대해서 생활한 비용이죠. 그리고 교통비, 그리고 관리비, 그 침수된 세대에 이제 그 사용하지 못하니까 발생된 관리비, 그리고 뭐 청소비 등 뭐 이런 부분이 영수증 등으로 확인이 되어서 신청이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부분에 한해서는 인정이 되어서 손해배상 비용으로 반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대 내부 침수로 인한 집값 하락 건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인정이 안 되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보수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집값 하락분도 회복되는 것으로 봐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이제 그 세대 침수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이것도 이제 인정이 되지 않아서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방배관 굴곡 부위 누수 건인데요. 분쟁 내용은 난방배관 굴곡 부위 배관 부속 누수로 하층 세대 천장 누수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이제 보수 공사비를 달라, 이 내용이고, 피신청인은 이제 담보 책임 기간이 경과되었으니까 하자 보수 처리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항인데요. 실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난방배관을 이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엘보 부분에 내측면에 파열이 있고요. 그리고 파열 부위의 난방배관 변유량이 10mm 정도, 그리고 정상적인 이제 변유량보다 이제 과도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 근거로는, 그러면 시공 당시부터 변형된 엘보를, 이 네모인데 이거를 기역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보 부속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난방배관 재질에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검토를 해보았는데, 이 조정 결과로는 신청인과 피신청이 이제 하자보수 비용 지급에 합의를 했고, 이제 난방배관 누수로 인해 발생된 보수 비용, 그리고 아래층 세대 도배 공사 비용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현장에서 엘보를 이렇게 가공해서 쓰다 보니까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뭐 이런 부분, 그 제작된 제품을 사용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사례도 있었다는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자재를 가공해서 쓰는 부분은 없애거나 아니면 최소화하시는 게 하자 관리 측면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탁실 창호 변경 시공 건인데요. 분쟁 내용으로는 세탁실 창호를 사용 검사 도면과 다르게 이제 단창으로 시공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인 주장은 세탁실 창호 변경 시공에 대하여 이미 하자 판정을 받은 사안이므로 재시공 비용을 지급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항이고요. 피신청인은
세탁실 벽 두께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재시공은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판단 근거로는 이제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된 사항인지 아니면 손해배상 산정 방법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하자 판정 기준 제 65조 2항에 보시면 하자의 정도에 비하여 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이제 하자 보수를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교환 가치 차액으로 이제 산정을 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교환 가치 차익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비 차익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사실 조사를 해보니 사용검사 도면과 같이 이중 창호로 교체 보수할 경우에는 창호가 밖으로 돌출되어서 이제 보수가 어려운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또한 이중 창호로 교체 시 이제 과도한 보수 비용이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발코니여서 사업 주체가 이제 이중창으로 표시는 했지만 발코니여서 단창이나 이중창으로 하더라도 크게 그 열 관리율 관련해서는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고 보수에 과도한 또 비용이 소요된다. 그래서 시공비 차액으로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중창 시공 비용에서 단창 시공 비용을 제외한 그 차액에 대해서 세대별로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각하는 앞에 하자 심사 내용에서 설명을 해서 생략을 하고요. 다섯 번째 이제 안내 사항이 있는데 여기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이제 SNS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이슈되는 사항이나 자료 부분이 이제 정기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이렇게 관련 링크를 걸어 놓으셔서 이제 소식이 오면 한 번쯤 받아보시면 실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